편히 가세요, 어머니. 영하 20도. 문 밖에서 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냉동창고 안에서 저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제 아들에게 어떤 복수를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오인자입니다. 올해 75이 됐네요. 나이를 말할 때마다 신기합니다. 내가 벌써 이 나이구나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요. 주름 가득한 이 얼굴이 정말 내 얼굴인가 싶어서요. 사람들은 저를 동광마트 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전국에 5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회사,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 인터뷰도 몇 번 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나는 그냥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던 아줌마였다는 걸요. 55년 전이었습니다. 20이었던 저는 23세 청년을 만났어요. 김정수.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됐습니다. 첫 만남이 웃겨요. 시장 입구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넘어졌어요. 제 앞치마에 고추장을 잔뜩 묻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당황해서 제 앞치마를 닦아주는데 손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 떨리는 손을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6개월 후에 결혼했어요. 혼수는 이불 한 채였습니다. 신혼집은 3평짜리 단칸방. 부엌도 없어서 복도에서 밥을 했죠. 가난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녁에 들어오면서 인자야, 나왔어 하고 부르는 목소리. 그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 피로가 싹 풀렸으니까요. 우리 둘은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도 가게를 차리자. 크진 않아도 괜찮아. 우리 힘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방앗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허름한 방앗간. 쌀 정리하고 잡곡 팔고 손님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소중했어요. 남편은 쌀 포대를 날랐고 저는 계산대에 앉았죠. 저녁에 장부를 정리하면서 남편이 물었어요. 인자야, 오늘 얼마 남았어? 5,000원이요. 오, 어제보다 1,000원 더 남았네.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1,000원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던 사람. 그 사람과 함께 50년을 살았습니다. 방앗간은 점점 커졌어요. 작은 슈퍼마켓이 됐고 그게 또 커져서 마트가 됐습니다. 동광마트. 동쪽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지은 이름입니다. 인자야, 우리는 동쪽에서 뜨는 해처럼 밝게 살자고. 그 사람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이 기억납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남편이 말했어요. 인자야, 오늘 찌개 간이 딱 맞네. 그래요? 다행이다. 내일도 이렇게 해줘.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점심때쯤 전화가 왔어요. 비서실에서요. 회장님, 부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차가운 불빛 아래 누워있는 남편.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따뜻했는데 그 온기가 점점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내일 찌개 해달라고 했잖아요. 내일도 해줄게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하지만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고인께서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다들 좋은 말을 해줬지만 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조용했어요. 인자야, 나왔어.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집. 부엌에 가면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것 같았고, 거실에 가면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가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쉬셔야죠.
50년 일하셨으면 됐어요. 하지만 쉰다는 게 뭔가요? 남편 없는 집에서 혼자 뭘 하며 쉰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회사에 나갔어요. 일하는 게 나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남편 생각만 나니까요. 하지만 혼자 회사를 이끈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 상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현이, 우리 큰아들, 올해 50살입니다. 명문대를 나왔어요. 해외 유학도 다녀왔고요. 10년 전부터 회사에서 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현이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죠. 남편이 늘 자랑했습니다. 우리 상현이는 나보다 100배는 더 머리가 좋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현이가 회사를 물려받으면 우리보다 더 잘할 거라고. 남편이 떠난 후 상현이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매일 저녁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주말에는 집에 찾아왔어요. 며느리 지영이 손주들과 함께.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회사 일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건강만 챙기세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 나한테 아직 아들이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남편 잃고 예민해진 건가? 하지만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매달 보던 매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수원 매장 보고서요. 그 매장은 늘 우리 회사 1등이었어요. 남편이 직접 자리를 고르고 직원 교육도 제일 신경 쓴 곳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2달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그 동네는 인구도 늘고 있는데 왜 우리 매장만 매출이 떨어지지? 상현이한테 물었습니다. 상현아, 수원 매장 매출이 왜 이래? 상현이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어머니, 다른 매장도 비슷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경기가 안 좋다. 그럴 수도 있죠. 저도 50년 장사했으니 압니다. 경기가 나쁠 때가 있다는 거. 하지만 다른 매장은 괜찮던데?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남편이 평생 아끼던 땅이 있었습니다. 본사 바로 옆 땅. 2,000평쯤 됐어요. 남편이 20년 전에 산 겁니다. 그때 제가 말했죠. 여보, 그 땅 왜 사요? 돈이 아까운데. 남편이 대답했어요. 인자야, 이 땅은 보험이야. 회사가 어려울 때 쓸 거야. 절대 팔지 마. 그 땅이 어느 날 보고서에서 사라졌습니다. 재무 보고서를 보는데 자산 목록에 그 땅이 없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상현이를 불렀습니다. 상현아, 본사 옆 땅은? 아, 그거요?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 명의로 변경했어요. 복잡한 거니까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복잡한 거라고요? 저는 50년을 장사한 사람입니다. 땅을 사고 팔고 세금 내고 계산하고 무슨 땅 명의 변경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하지만 그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상현이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회사에는 김 팀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25년을 함께 일한 분입니다. 남편이 제일 믿던 사람이에요. 김 팀장은 내 오른팔이야. 늘 그렇게 말했죠. 그 김 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제가 직접 불렀어요. 김 팀장,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김 팀장이 고개를 숙이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더는 상현 부회장님을 모시기 어렵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무슨 사정인데? 말해봐요. 죄송합니다. 그냥 사라졌어요.
2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이상했습니다. 김 팀장만이 아니었어요. 남편 때부터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습니다. 상현이한테 물었죠. 상현아, 직원들이 왜 자꾸 그만둬? 어머니, 요즘 이직률이 높아요. 젊은 사람들 데려올게요. 젊은 사람들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게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남편 서재에 갔어요.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책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책들, 손때 묻은 책들, 한 권을 꺼내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무언가가 뒤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을 봤어요. 낡은 다이어리였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들어 올렸어요. 먼지가 좀 쌓여 있었습니다. 표지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보였어요. 그 익숙한 글씨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 2020년 3월 5일, 오늘 회계 보고서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항목을 발견했다. 다음 페이지, 상현이가 처리한 거래 내역인데 공급업체 이름이 생소하다. 확인해 봐야겠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3월 20일, 그 공급업체를 조사했다. 실체가 없다. 유령 회사인 것 같다. 4월 5일, 더 확인해 봤다. 상현이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 같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상현이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 같다. 아니야. 이건 남편이 착각한 거야. 우리 상현이가 그럴 리 없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4월 15일.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인자에게 어떻게 말할까? 이 사실을 알면 인자가 얼마나 아파할까?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쓰지 못했어요. 4월 20일. 그날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상현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파할까봐.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를 꼭 안고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상현이가, 우리 아들이 정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상한 조짐들, 떨어지는 매출, 사라진 땅, 떠나는 직원들,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내 아들이 정말로 나를 배신했는지. 저는 묵묵히 일어났습니다.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광마트, 동쪽의 빛, 남편과 제가 평생 지켜온 이름. 그 빛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꺼뜨릴 수 없어. 설령 그게 내 아들이라 해도 진실을 밝혀야 해. 그렇게 저희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서 상현이를 마주쳤어요. 어머니,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 볼 일이 좀 있어서. 저는 냉정하게 관찰했어요. 상현이의 표정, 목소리, 걸음걸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카 우진이를 불렀습니다. 최우진, 42살, 회계학과를 나온 아이예요. 우진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남편의 남동생 아들인데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었죠. 고모, 저 왔어요. 그렇게 환하게 웃던 아이. 그 우진이가 3년 전 상현이한테 밀려서 지방 매장으로 좌천됐습니다. 이유는 실적이 안 좋아서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우진이가 상현이의 회계 처리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걸요. 저는 우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우진아, 고모 좀 만날 수 있겠니? 고모, 무슨 일 있으세요?
응. 할 얘기가 있어.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 저는 우진이를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우진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여위었더라고요. 고모, 오랜만이에요. 그래, 우진아, 앉아라.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우진이 눈이 커졌어요. 이게 고모부 다이어리? 그래, 읽어봐. 우진이가 다이어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우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고모, 이건 우진아, 나 솔직하게 물어볼게. 상현이가 정말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니? 우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다른 거더라고요. 얼마나? 죄송합니다, 고모. 제가 막지 못했어요. 저도 의심은 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상현이 형이 저를 지방으로 괜찮아.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니야. 얼마나 빼돌렸는지 물어본 거야. 제가 확인한 것만 최소 200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200억. 우진아, 고모 좀 도와줄래? 우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무슨 증거를 찾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고모, 하지만 위험해요. 상현이 형이 알면. 알아. 위험하지.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우진아, 도와줄래? 제가 할게요. 고모. 고모부와 고모가 평생 일구신 회사를 지켜야죠. 그날부터 저와 우진이의 은밀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밤이 깊어 회사의 가장 외진 회계실. 우진이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저는 옆에서 남편의 장부를 펼쳤습니다. 고모, 이것 좀 보세요. 이 거래 내역. 우진이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청산물산이라는 회사로 50억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이 회사 등록이 작년에 된 회사예요. 대표는 김상현입니다. 상현이 명의. 더 찾아봐. 우진이가 계속 조사했어요. 여기도 모두 상현이 형이 만든 유령 회사들이에요. 하나, 둘, 셋, 10개가 넘었습니다. 모두 상현이가 만든 가짜 회사들. 그 회사들로 회사 돈이 흘러갔어요. 토지는? 토지 찾아볼게요. 고모, 이거 화면에 뜬 문서. 본사 옆 토지. 2,000평. 작년에 매각됐네요. 매입자는 김상현. 얼마에? 평당 50만 원. 평당 50만 원? 그 땅 시세가 평당 2천만 원이에요. 40분의 1 가격에 판 거죠. 우진아. 네, 고모.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구나. 네. 상현이가 회사를 완전히 털어가려는 거야. 알짜배기는 다 빼가고 빚만 남긴 빈 껍데기를 나한테 남기려는 거구나. 그 저녁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상현이였습니다. 어머니, 잠깐 들렀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이 늦은 시간에. 아, 그냥 산책 좀 했어. 요즘 잠이 안 와서. 건강 챙기셔야죠. 어머니 나이에 밤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저는 상현이를 봤어요. 걱정하는 표정, 다정한 목소리. 이게 연기구나. 완벽한 연기. 그래, 알았어. 이제 들어가서 잘게. 네, 편히 주무세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내 아들이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구나. 내 눈을 보면서. 그 후로 약 한 달간 저는 매일 연기했습니다. 병약한 노인, 기억력이 나빠진 어머니. 아침에 일부러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상현아, 오늘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이에요. 어머니. 아, 그래? 나 깜빡했네. 상현이가 웃었어요. 안도하는 웃음이었죠. 어머니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연기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졸은 척했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 상현이에게 맡겼어요. 며느리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 나이가 나이니까 푹 쉬세요. 회사 일은 걱정 마시고요. 다들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 제 의견을 묻지 않았고 중요한 보고도 건너뛰었습니다. 회장님은 편찮으시니까 그렇게 말하면서요. 좋았어요. 그게 제가 원하던 거니까. 무시당할수록 상현이는 방심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상현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오늘 본사 창고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창고? 왜? 재고 시스템 점검하는데 어머니께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상했어요. 상현이가 굳이 저를 부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오후 4시 본사 냉동 창고. 이곳은 남편과 제가 20년 전에 지은 곳이에요. 상현이가 앞장섰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냉동 창고 안쪽. 온도계가 고장났다고 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영하 20도. 어머니, 저 안쪽 온도계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때였어요. 으악,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저를 밀었습니다. 휘청거리며 뒤돌아봤습니다. 상현이었어요. 문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현아, 쾅,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바깥에서 잠그는 소리. 상현아, 문 열어. 문을 두드렸어요. 있는 힘껏 두드렸죠. 어머니, 문 밖에서 상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계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현아, 무슨 소리야? 문 열어. 편히 가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점점, 그리고 완전한 정적. 처음 한 시간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소리쳤어요. 목이 쉴 때까지.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 창고는 두꺼운 단열재로 되어 있었거든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어요. 발도 떨렸고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몸을 움직였어요. 제자리에서 뛰었습니다. 팔을 휘저었습니다. 체온을 유지해야 해. 움직여야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졌어요. 3시간째. 더 이상 뛸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춥지 않네 이상했어요. 추운데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보였어요. 인자야, 여기서 뭐해? 여보 여기 있었어요? 가자, 인자야. 따뜻한 데로 가자. 남편이 손을 내밀었어요. 아, 이게 죽음이구나. 그때였어요. 머릿속에서 상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편히 가세요. 그 차가운 목소리. 순간 얼어붙던 몸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분노. 아니야.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내가 평생 일군 건데 상현이 손에 넘겨줄 수 없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쾅, 쾅, 쾅.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계속 두드렸습니다. 계속 소리쳤어요.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4시간쯤 지났을까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두드릴 수 없었어요. 벽에 기댄 채 눈이 감겼어요. 이제 끝인가? 그때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 문이 왜 잠겨 있지? 경비원 목소리였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어요. 하지만 간절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세상에, 여기 사람이. 저는 그제야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이었어요. 온몸에 이불을 덮고 난로가 옆에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심각한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체온이 32도까지 떨어졌어요. 보통 사람은 이 온도에서 4시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버티신 건지. 저는 알아요. 어떻게 버텼는지. 분노로 버틴 거예요. 상연아, 엄마는 아직 안 죽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돼. 병실 문이 열렸어요. 상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상연아?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안쪽에서 온도계 확인하시는 동안 먼저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문이 저절로 닫혀버렸나 봐요. 어머니도 곧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안에 갇히셨다는 연락을 받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다행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저는 상연이를 봤어요. 연기하는 얼굴, 걱정하는 척. 좋아. 나도 계속 연기하마. 내가 안심할 때까지. 그리고 그때 내가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이겠다. 냉동고가 저를 죽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를 깨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 진짜 싸움이. 냉동고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상연이가 휠체어를 밀어줬어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고맙다, 상연아. 집으로 가는 차 안. 상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로 많이 놀라셨죠? 앞으론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그래, 고맙구나.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냉동고에 왜 들어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거짓말이에요. 저는 모든 걸 기억합니다. 상연이가 저를 민 순간 문이 잠기던 소리, 편히 가세요 라던 그 차가운 목소리. 모든 걸 기억해요. 하지만 기억한다고 말할 순 없었죠. 상연이가 방심해야 하니까요. 그 이후부터 저의 연기는 더 정교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상연이와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혼란스러워하는 척했어요. 상연아,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이에요. 어머니. 아, 그래? 내가 깜빡했네. 상연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회의 시간. 상연이가 며느리 지영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영이가 제 얼굴을 살폈어요. 걱정하는 듯한 눈빛.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두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그러게, 병원 한번 모셔가 봐야겠어. 좋아. 그렇게 생각해라. 나를 무능력한 노인으로 봐라. 그럴수록 내가 유리하니까. 낮에는 병약한 어머니를 연기했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우진이가 회사 외진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모, 괜찮으세요? 아직 몸이 괜찮아. 우진아, 진행 상황은? 우진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고모, 이거 보세요. 상연이 형이 만든 유령 회사가 23개예요. 23개 모두 합치면 300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300억. 남편과 제가 50년을 일궈서 모은 돈의 절반이 다 되는 금액이에요. 우진아, 네, 고모.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냉동고 사건. 상연이가 나를 죽이려 한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고모, 그건, 그래. 어려운 거 알아. 하지만 반드시 필요해.
그로부터 2주쯤 지났을 때 저는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 주머니에 넣으면 안 보여요. 이걸로 상현이의 입에서 직접 듣겠어요. 자신이 한 짓을요. 그러려면 상현이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완전히요. 다시 일주일 후 상현이가 저를 신경과에 데려갔어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 검사 좀 받아보세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부러 틀렸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요? 모르겠어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단어 3개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상현이가 진료실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상현이와 의사가 이야기하는 소리.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좋아. 이제 상현이는 확신했을 거야. 엄마가 무너지고 있다고. 그로부터 사흘 뒤 저는 상현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상현아, 엄마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 정리하려고. 상현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탐욕. 하지만 금방 감췄죠. 어머니,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아니야. 냉동고에 있을 때 죽는 줄 알았어.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상현이가 앉았어요.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상현아, 솔직히 말해줘. 회사 내가 알아서 다 하고 있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 수원 매장 말이야. 매출이 떨어졌다며? 아, 내 경기가 안 좋아서요. 그리고 본사 옆 땅도 내가 처리했다고? 어머니, 그건 세금 문제로. 그래 나도 이제 다 알아. 상현아, 네? 내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알아. 나를 냉동고에 가둔 것도 알아. 상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 당황했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아버지가 남긴 다이어리를 봤어. 상현이가 소파에 기댔어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죠. 그래서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요? 왜 그랬니? 왜요? 상현이가 비웃었어요. 어머니는 시대에 뒤떨어지셨어요. 아직도 구식 경영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방해가 되세요. 회사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없는 게 모두에게 더 나아요. 냉동고에 가둔 것도 나를 죽이려 한 거였니?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회사에 계시면 제 계획이 완성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이제 알았다고 해서 뭘 하실 건가요? 증거 있으세요? 어머니가 치매라는 진단서는 있는데, 상현아, 앞으로도 조용히 계세요. 그럼 편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뭔가 하시려고 하면 다음번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상현이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상현이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게 모두에게 더 나아요. 다음번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증거는 확보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이기고도 진 것 같아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런 아이였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다음 날 우진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고모, 이건 그래. 결정적 증거야. 이제 경찰에, 아니, 주주총회에서 할 거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회사 사람들이 알아야 해. 상현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우진아, 네? 주주총회 날 경찰도 대기시켜놔. 자정이 넘어 주주총회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 책상에 앉았어요.
서랍 속 남편의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인자야, 만약 이걸 읽고 있다면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하지만 나는 알아.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당신은 옳은 선택을 할 거야. 남편의 마지막 말, 당신은 옳은 선택을 할 거야. 그래요, 여보. 제가 할게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 우리가 평생 일군 것, 제가 지킬게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주주총회 날 아침, 저는 검은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에요. 거울을 봤어요. 75살의 노인, 주름투성이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오인자, 넌 할 수 있어. 50년을 버텨왔잖아. 오늘 하루 더 버텨. 우진이가 전화했어요. 고모, 준비됐어요. 경찰도 대기 중이에요. 그래, 나도 나갈게.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 전쟁터로.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봄이었습니다. 목련꽃이 피고 있었어요. 남편이 심은 목련. 매년 봄마다 피어나는 꽃. 여보, 오늘 끝이에요. 우리 아들과의 전쟁. 오늘로 끝내요. 차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내렸어요. 주주총회장으로 걸어갑니다. 등은 곧게 펴고 고개는 들고, 오인자,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야. 생존자야. 그리고 오늘 심판자가 될 거야.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주주들, 임원들, 이사진들 모두 저를 봤습니다. 어떤 눈빛은 동정, 어떤 눈빛은 무시. 저 늙은 회장이 오늘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저는 당당히 걸었습니다. 우진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고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상현이를 봤어요. 상현이가 단상에 섰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화면에 자료가 떴어요. 경영권 승계에 관하여 저희 어머니 오인자 회장께서는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다는 듯이 어머니께서는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히 쉬실 때가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병약한 노인처럼. 하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상현이가 계속 발표했어요.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을. 그때였습니다. 우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상현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최전무, 지금 발표 중인데 대표님, 그 전에 주주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우진이가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상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숫자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거래 내역. 이게 뭐지? 저 금액들.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은 지난 5년간의 회계 내역입니다. 이 회사들 보이시죠? 청산물산, 동방유통, 한성기업. 이 모든 회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유령 회사들의 대표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대표 김상현. 뭐야? 말도 안 돼. 상현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회사를 노리는 세력의 음모야. 하지만 우진이는 계속했어요. 증거는 더 있습니다. 본사 옆 토지. 2,000평. 시세 400억의 토지가 10억에 매각됐습니다. 매입자는 김상현 대표님입니다. 세상에, 400억짜리를 10억에? 총 횡령 금액은 3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힘 있게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는 더 이상 떨리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이가 저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는 5인자입니다. 동광마트를 50년간 일궈온 사람입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능력하지도 않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지난 석 달간 진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제가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횡령만이 아닙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여러분께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상현이가 외쳤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지만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에 상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는 시대에 뒤떨어지셨어요. 아직도 구식 경영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방해가 되세요. 회사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없는 게 모두에게 더 나아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다음번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상현이를 봤어요. 상현이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저는 상현이를 봤습니다. 상현아. 상현이가 저를 봤어요. 상현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저를 몰아내려는 음모입니다. 하지만 이내 힘이 빠진 듯 고개를 떨궜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복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김상현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상현이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울부짖었어요. 여보, 안 돼. 상현이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경찰에 이끌려 제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절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상현이가 끌려 나갔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겼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주주 한 분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하나둘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을 감옥에 보냈어요. 제 손으로. 박수가 멈추고 저는 주주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를 봤어요. 동광마트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횡령된 자산은 모두 회수하겠습니다.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진이를 봤어요. 새로운 대표이사는 최우진 전무입니다. 우진이가 일어났어요. 고모, 우진아, 내가 해줘.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회사를 이끌어줘. 알겠습니다, 고모.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는 혼자 빈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봄날이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제가 잘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광마트, 동쪽의 빛. 그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목련꽃이 보였어요. 하얗게 핀 목련, 남편이 심은 나무, 매년 봄마다 피어나는 꽃. 여보, 목련이 피었어요. 올해는 유난히 예쁘네요. 오늘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마음의 소용돌이가 가라앉고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기까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상현이의 재판, 회사 정상화,
그리고 제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 상현이의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방청석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진이가 매번 전화로 알려줬어요. 고모, 오늘 검사가 구형했어요. 징역 7년입니다. 그래, 고모,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진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어둠이 내리면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가혹했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지만 답은 항상 같았어요.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유일한 길이었어. 판결이 나던 날, 우진이가 직접 집에 왔어요. 고모, 어떻게 됐니? 징역 7년, 집행유예 없이 실형입니다. 7년, 상현이가 감옥에서 7년을 보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지영이는 이혼 진행 중이래요. 아이들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손주들. 우리 손주들도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하는 거네요. 고모, 형이 고모께 편지를 보냈어요. 우진이가 봉투를 꺼냈어요. 저는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읽어줄래? 네. 내가 직접 읽으면 힘들 것 같아. 우진이가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께 감옥에 온 지 석 달이 됐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 손으로 만든 회사 장부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했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저는 회사가 아니라 제 욕심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를 냉동고에 가뒀던 그날, 저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방해물만 봤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제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세요. 상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고모, 우진이가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고모, 괜찮아요. 고모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알아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인데. 그날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이기고도 진 것 같은, 옳은 일을 했는데도 가슴 아픈 그런 울음이었어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우진이는 정말 훌륭한 대표가 됐어요. 횡령된 자산 중 300억을 회수했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우진 대표님은 정말 다르시네요.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저는 가끔 회사에 들렀습니다. 자문 역할로요. 더 이상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고모,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 잘했네. 고모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우진아. 우진이는 상현이가 되지 못한 아들 같았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손주들이 서 있었어요. 14살 민준이, 12살 서연이. 할머니, 저희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많이 컸네.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아이들은 어색해했습니다. 주스 마실래? 네, 할머니.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준아. 네. 아빠는 잘못을 했단다. 큰 잘못을. 하지만 너희에게는 여전히 아빠야. 너희를 사랑하는 아빠. 할머니, 저희는요. 아빠도 보고 싶고 할머니도 보고 싶어요.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어요. 그래, 할머니도 너희가 보고 싶었어.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언제든 와. 그 후로 손주들은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큰 본가를 정리하고 작은 한옥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 남편이 심은 목련나무가 있는 곳. 여기서 제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진이가 물었어요. 고모, 형 면회 안 가보실래요?
아니. 하지만 우진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상현이를 보면 미워할지, 불쌍해할지, 그저 아플지 내가 어떨지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갈 거야. 시간이 필요해.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고모.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주주총회로부터 정확히 1년 후, 마당에 목련나무가 꽃을 피웠어요. 지난해보다 더 많이. 저는 목련나무 아래 섰습니다. 하얀 꽃잎들. 여보,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1년. 많은 일이 있었죠. 상현이를 감옥에 보냈고, 회사를 지켰고, 손주들을 다시 만났어요. 떨어진 꽃잎을 주었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바람이 불었어요. 목련 꽃잎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그날 저녁,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상현이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였어요. 상현아, 엄마야. 내가 감옥에 간 지 1년이 됐구나. 엄마는 아직도 널 미워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것.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너라는 사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더라. 50년을 살면서 깨달았어. 미움과 사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상현아, 감옥에서 후회하고 있다면 그게 내 벌이야. 진짜 사람이 되는 시간.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내가 진짜 사람이 되어 나올 때까지. 그때는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 엄마가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목련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는 5인자, 혼잣말을 했어요. 75살, 방앗간에서 시작해서 회사를 일구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하지만 이겨냈어.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살 거야. 당당하게, 떳떳하게. 바람이 불었어요. 목련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따뜻한 봄바람을 느끼며, 여보, 우리 괜찮을 거예요. 다 괜찮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희망으로 끝나는 이야기. 여러분, 인생은 길어요. 때론 추운 겨울 같은 날도 있지만 반드시 봄은 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5에도 저는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피는 목련처럼 우리도 다시 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이라면 아들을 용서했을까요? 더 많은 감동 스토리가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